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스쿨존의 운행 속도 제한을 야간에는 탄력 운영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자동차 운행 속도 제한을 50km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혹은 아이 한 명의 안전이라도 지키려면 예외가 없어야 할까요? 오늘 토크온은 스쿨존 탄력 운영과 관련한 찬반 양측의 입장과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에 반대하는 분입니다. 박동균 대구 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쟁점을 짚어보기 전에 두 분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김승수 의원께서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스쿨존 탄력 운영 내용이 무엇이고 여기 찬성하시는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통행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소위 이제 스쿨존이죠. 통행 속도,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의 통행량이라든지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30km 제한을 좀 달리해서 통행 속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령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저출생 사회에서 어린이의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심야 시간대, 12시 넘어서 이게 심야 시간대는 어린이들의 통행도 거의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이때 보면은 그런 교통사고 발생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도 4차선 이상 이게 아주 큰 도로에 통행이 한 5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30km로 줄어들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쪽에 이제 원성들이 또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 그러니까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시범 운영한 결과를 보더라도 크게 이제 교통사고 발생에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탄력 운영에 찬성하는 그런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좀 탄력 운영해야 된다 이게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동균 교수님께서는 반대로 스쿨존 속도 제한 지금처럼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특정 시간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 제한을 야간에 풀게 되면은 운전자 혼란이 반드시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 의식이 약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기구인 OECD 산하의 국제교통 포럼에서도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안전 설계를 강화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도 같은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시하고 싶은 통계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제 안전지수, 교통 안전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대구시가 17개 시도 중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 운전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런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스쿨존의 지금 현행의 운영 속도가 과연 과도한 규제인지 아니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속도 규제인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식이법 아니겠습니까? 2019년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에 대한 우리 사회에 관심이 환기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속도 제한 위반 시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안타까운 그 민식군의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스쿨존에서 이렇게 아동이 그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망 시에는 무기까지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고 그 과태료도 굉장히 대폭 올렸습니다. 민식이 그 법 때문에 강화된 그 이전에도 보면 스쿨존에서 이렇게 과태료는 일반적인 그 교통 속도 위반 과태료보다 좀 가중해서 높게 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과된 속도가 3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킬로 초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가 좀 다른데 20km 초과했을 경우에 승용차의 경우에는 7만 원, 아주 뭐 60km 이상 초과했을 때는 16만 원까지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이렇게 가중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저녁 8시 이후 심야 시간대는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교통 그 속도 위반과 똑같이 승용차의 경우에는 20km 이하의 경우 4만 원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이게 24시간 단독 체제, 그 단속 체제가 유지되는 시간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이 스쿨존 주행 속도 규제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간단한 통계를 좀 보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5년간 연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이죠. 어린이 보행 사상자를 한번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사망이 3건 그리고 부상이 321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망은 한 3명 정도, 2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부상은 367, 386, 361, 369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아침 8시 등교 시간이 221 부상 건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교 시간 12시부터 2시까지가 264, 2시부터 4시가 467, 그리고 4시부터 6시가 49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교 시간과 방과 후 활동 시간이 좀 몰려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10시부터 이후에도 그 부상자나 다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낮보다는 적겠지만은 그리고 새벽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 집중돼 있고 또 승용차가 한 70% 이렇게 일반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유형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횡단 중 횡단보도 내에서 그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저녁에 사고는 적지만 저녁에도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도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탄력적으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나 본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님, 이 발의하기 시기에는 이게 과도한 규제다, 좀 고쳐달라는 민원, 청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저 지역 사무실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스쿨존 좀 탄력적으로 심야 시간대는 좀 그 상향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박 교수께서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전체 사고 중에서 그러니까 저녁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뭐 2%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스쿨존을 완화시킨다 해가지고 전체 학교 스쿨존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상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편도 뭐 4차선 이상, 우리 같으면 이제 대구 같으면 달구벌대로나 동대구로 같은 게 굉장히 넓은 도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학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심야 시간대에 굉장히 오히려 보면은 5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30km 줄였을 경우에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사실은 그 지역을 계속 오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가 스쿨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어디서부터가 스쿨존이 시작되고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본의 아닌 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위해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보면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더군다나 이게 원활한 교통 흐름 자체가 또 교통사고를 또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심야 시간대까지 스쿨존을 규제하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통 안전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또 시민들의 본의 아닌 범법자로 만드는 것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탄력 제한, 탄력 적용에 대한 그런 여론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작은 뒷골목에 있는 도로들은 여전히 대상이 아닌 걸로 해당이 안 되는 거 지금 경찰청이나 또 대구시에서도 지금 탄력 적용을 올 하반기쯤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자체가 최소한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이상 되는 도로 그리고 이게 평균 속도가 전체 차량이 한 85% 이상은 4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도로 거기에다가 학교 앞에 보행자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횡단보도의 안전시설, 신호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면 도로라든지 또 심야 시간대도 그 민가 그러니까 이제 주택 단지가 인접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교통량이 있는 이런 지역은 아마 탄력 적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탄력 운영을 하자는 주장이신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통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버스, 그다음 화물차, 그리고 택배, 배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30km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30km 이내에서 만약에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보행자를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는 생존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킬로를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0m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300m를 30km로 가는 것과 50km로 가는 것과 과연 몇 초의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떤 문화가 있냐면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 약간 그런 좀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새벽 시간대나 밤 시간대는 어린아이들이 학교 집에 있고 공부하고 있지만은 위험성도 적지만은 이런 잘못된 의식이 헷갈려 가지고 안전의식을 약화시키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노란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km라는 그런 인식이 좀 어느 정도 세팅될 때까지는 조금 요건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교통 문화를 조금 바꾸는데 이게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이런 지적 같으신데요. 김 의원님, 여기 대구 북구 신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23년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이 일단 시범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적용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속도 제한을 완화한 경우에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전혀 이제 교통사고 발생 이런 데는 차이가 없더라. 오히려 보면은 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더라. 이런 그 결과가 시범 운영, 우리 대구 신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똑같습니다. 보면은 탄력 운영하고 나서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난 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보면은 교통 법규 준수율, 속도 준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다른 대도시하고 비교해 봐도 어린이 인구 대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제가 2015년에 대구 부시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이 뭐 전국의 최악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통사고는 굉장히 좀 줄여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율적인가를 찾아가지고
그런 쪽의 규제나 또 예방 대책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강화하거나 더 300m에서 500m까지 확대할 수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또 확대나 강화가 필요한 경우는 확대를 하고 그 반면에 심야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야 시간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 또 굉장히 그 차도가 넓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게 보행하지 않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는 선별적으로 탄력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박 교수님, 예. 김 의원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암초등학교가 대구 시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탄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암초등학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미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암초등학교는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 옆에 바로 또 지구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약간 효과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탄력 운영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올 2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주는데 저는 올 연말부터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계획을 지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에 있습니다. 네. 저는 차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이들이 항상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그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스쿨존에서 운행 속도를 어떻게 결정을 한번 해볼 것인가.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어떤 고려가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50km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쿨존 탄력 운영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 시민 의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4개 지역 시범조사에서 경찰청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렇게 여론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여론조사했던 그 4개 시범 사례 조사한 것을 보면은 학부모와 교사들께서는 한 74.8% 정도, 또 일반 운전자는 75.1%, 거의 한 75% 정도가 이게 탄력 운행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국민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고 대구 시민만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앞서 4개 시범 지역에 대한 조사보다 더 높게 찬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 82% 정도가 탄력 운영에 찬성한다 나왔었고 대구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권익위 조사보다 더 높게 86%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이번 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 의견에 대한 조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그 1기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이제 그 활동 그 목표나 목적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탄력 운영보다는 오히려 스쿨존의 안전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 정비, 그다음에 환경 정비, 그다음에 캠페인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뒀는데요. 이번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조금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 안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한 것에서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그 찬성 의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해당 학교의 학부형이라든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주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한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런 설문조사에서 이 설문조사보다는 안전 강화가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제언을 해봅니다. 네. 단순히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려는 게 아니고 다른 사고를 막고
추가적으로 스쿨존에 대한 보완은 더 하겠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스쿨존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원인이 뭔지 한번 짚어보고 그 점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지금 스쿨존 내 사고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사고 원인이 과속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요 답변하기 전에 앞서 이제 여론조사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시남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와 이게 교사들의 찬성이 이게 74.9%, 굉장히 그 학부모와 교사들조차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쿨존 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게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가장 그 압도적으로 그 사고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전체 사고 건수의 한 40% 가까이 37.9%가 그런데 그밖에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그냥 건너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 특히 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간혹 그 도로변에 그러니까 인도를 걷고 있는데 거기에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학교 스쿨존 근처에 그분들은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다소 가혹할 정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왜 안 하는 거죠? 예, 불법 주정차는 구청의 또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구시 그 자치경찰위원회 그 사무국장으로 일을 할 때 또 보면 등하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거기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불법 주정차에서는 아이들이 나오는 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그러니까 등하교 시에 경찰관들이 좀 나와서 순찰차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훨씬 더 또 좋은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 대구 시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7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20개소는 보도가 없고 그리고 200개소는 방호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인데 그런 하드웨어, 물리적인 그런 보호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 오늘같이 이렇게 탄력 운영이라는 논의보다는 오히려 그런 안전시설 개선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의견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려면 정말 사고의 원인은 이게 아니고 다른 데 있고 탄력 운영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는 보완책들 동시에 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는 스쿨존뿐만 아니고 특히 대형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는 특히 화물 자동차들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대구시 아쉬운 게 제가 또 부시장 됐습니다만 좀 이게 이제 견인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쿨존이라든지 또 소방도로라든지 아주 이 중요 시설에 주차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견인 조치 아니면 아예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꺽쇠로 이렇게 또 차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견인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요즘 뭐 고급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견인하는 과정에서 손상됐을 경우에 그 민원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라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지역구에 저는 그 여러 가지 지역 민원 중에서 특히 학교, 초등학교 그 안전에 굉장히 저는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 통행 속도는 좀 탄력적 운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인도와 보도 사이에 차단막을 꼭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중앙 분리대도 무단 횡단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안전에는 중요한 그 예방 대책이고 왜냐하면은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이제 사고에 취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쪽 주변 시야가 넓지 않고 한쪽만 보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이게 따라하는 친구가 뛰어가면 우르르 뛰어가는 것들 또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딴 사람도 운전자도 보이겠지 않은 여러 가지 좀 취약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
안전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박 교수님. 예. 해외에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차제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예, 해외는 아주 진짜 국가마다 다 이렇게 상이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상이한데 저는 이제 그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뉴욕 같은 데는 아예 못하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30km로 하되 조금만 좀 오버되는 것 같으면 경광등이 막 켜지도록 그렇게 돼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또 거기도 주별로 상이긴 한데 여기는 굉장히 과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쿨존에서 위반할 경우는 우리 돈으로 한 350만 원 정도의 그런 벌금이 부과되고요. 또 캐나다도 주별로 좀 상이하고 일본은 그 시차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준법 운전 뭐 법은 잘 지키는 그 싱가포르를 예를 많이 듣는데 싱가포르 경우는 이제 시간제 단속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속도를 못 내게 도로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해놓는 그런 그 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해외 사례를 종합해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엄벌한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엄벌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해외 사례 혹시 추가적으로 소개할 만한 게 있나요? 국제기구는 사실 뭐 시속 30km 이하 제한과 안전 설계를 병행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를 가지고 등하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 하교 시에 부모가 항상 동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뭐 애들이 학교 앞에 혼자 이게 걸어 다닐 수가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특히 스쿨버스가 지나갈 때 절대 추월을 못하도록 돼 있고 스쿨버스가 신호 정지에 서면은 다 서도록 돼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어린이 보호를 또 하고 있고요. 아예 학교가 아닌 그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 입구에서 마을이 끝나는 지역까지 이렇게 속도를 아주 이제 저 속도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문제는 하나 짚어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운전자들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전에 50km 지나갔는데 아이고 지금 시간을 내가 몰랐구나. 이 시간은 30km인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탄력 적용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교통 신호 체계, 교통 표지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사전에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굉장히 그 스쿨존에서 이제 가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거꾸로 이제 30km, 50km대를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그런 혼란을 또 방지할 수 있다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제도를 바꿀 때는 혼선이 없도록 안내 표지판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두 분 말씀이 뭐냐면 다 중요한데 스쿨존 안전 지키는 데는 이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도 이외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나 방지턱, 시설물 또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이 보행자들의 환경 개선 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도 들리고요. 숨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방지턱만 있어도 속도는 절대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돌면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셉테드라고 해서 크라임 프리벤션 트루 인바이러먼트 디자인이라 해서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점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안에가 보이도록 투명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을 잘 설계해 놓으면 아예 그냥 그 스쿨존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까 싱가포르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도로를 약간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좀 설치를 해서 고속 주행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옐로우 카펫이라 해서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으로 다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한 3, 4년 정도는 옐로우 즉 노란색은 무조건 30km, 24시간, 365일. 여기는 골든존이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 국민이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캠페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신 이렇게 이 기간은 50km다, 50km다 이렇게 그런 예산을
오히려 그런 데다가 더 쓰면 좋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이 개정안 발의하셨는데요. 이전에 이와 유사한 법안들의 내용들이 혹시 이미 발의된 것이 있었습니까? 21대 때도 제가 발의했다가 이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건 재발의했던 거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좀 민주당과 또 우리 당에서도 발의한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어쨌거나 이게 그런 그 탄력 그러니까 스쿨존의 속도 탄력 적용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맞춤형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스쿨존도 보면 학교 앞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은 또 어린이들이 많이 그 통행이 있는 지역 이런 데도 이제 스쿨존 지정이 되도록 돼 있는데 실제 보면 심야 시간대는 학교 앞보다는 학원이라든지 놀이공원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 시설 이런 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학원 같은 경우나 이런 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스쿨존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앞에도 스쿨존 지정뿐만 아니고 그 인도와 차도 사이에 그 방지턱 그리고 횡단보도도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연히 드러나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인도와 보도 사이에 그 보행 울타리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 40%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린이 그 교통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도 보면 두 분 다 공이 규제를 손질하더라도 규제를 손질한 이유가 단순히 운전자들의 운전 편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 안전,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각심이 더 확대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런 개정안, 그다음에 이 탄력적인 운영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두 분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했을 경우에 어린이들의 안전에 전혀 위험이 없는 그런 지역이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뭐 아무리 제도나 그런 예방 그런 안전 장치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얼마나 운전자들이라든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교통사고 30% 줄이기 시에서 막 총력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이게 3년 만에 그 효과가 이게 뚜렷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또 그 외에 약간 이게 그 관심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사고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뭐 관계 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그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유리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개인은 그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그 사고가 한 400건, 500건이 채 안 됐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무려 한 2,3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그 교통 위험 요인에 대해서 빨리 적절한 그 안전 장치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통 사고를 줄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면은 3E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E,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교육, 그다음에 보행자 교육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포스먼트 규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엄하게 매기는 그런 규제죠. 또 하나가 이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교통 안전 시설, 그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주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잘 해주고, 그다음에 단속 카메라를 딱 해서 여기서 하면 걸리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탄력 운영이라는 그런 거보다는 안전 시설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노란색은 무조건 365일 24시간 30km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지역사회가 속도 이런 거가 불편하긴 하지만 좀 양보를 하고 또 배려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안전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크는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을 주제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시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쟁점과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어딘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정말 쏟아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대통령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체로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쯤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좀 빨랐습니다. 네. 4개 분야 주제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었는데 네.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11분간의 대통령이 모두 발언 뒤에요.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각과 참모진 인선에 관한 질문에는요. 지지층과 야당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했고요. 성향이나 인간관계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분야, 의정 갈등 사태라면서 이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만큼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완화된 것 같고 또 앞으로 좀 그럴 것이라면서 대화를 강조했고요.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국민 지원금이 효과가 적으면 또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원금은 소득 지원과 재분배 효과는 확실히 크고 이 골목 경제가 지금은 너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추가 집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요. 최근 대출 규제는 이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은 많다고 했습니다. 이 투기적 수요가 이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을 해서 행정 수도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이 충청권은 이미 혜택을 받았고 또 인천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도 좀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서 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명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을 섞어가면서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약간 딱딱한 분위기를 좀 없애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또 연단도 눈높이를 맞춘다고 없앴고 질문을 받는 것도 명함 넣어서 추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예전에 있었던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 다 줄이려고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은요.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오만과 불통, 독선의 3년이 끝나고 이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국민께 보였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요.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취임 초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취임 초에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를 향한 민심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최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59.3%로 6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요. 긍정 평가가 48.8%로 이 부정 평가 45.2%와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좀 보면요. 보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게 70세 이상인데요.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46.4%로 부정평가 38.6%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좀 끈 부분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좀 보시면요. 민주당이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며 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와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은 하는데 분명히 동력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마음이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후에 이 당대표 3명은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8번째 비대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4선의 안철수 의원을요, 혁신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한 것을 뭔가 좀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안철수 의원이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나 또 최상병 특검법 표결 때 찬성을 던지는 등 좀 소신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요, 안철수 의원이 당내 조직력이 그렇게 있지 않다,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혁신위 자체가 일단 자문기구에 불과를 해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뭐 개파로 나눈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비대위 인선에 배치가 되면서요, 친한계 등에서 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존재감 있는 야당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려면 일단 무엇보다 내부 정비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풀어갈지는 이제 시험대가 펼쳐졌습니다. 네,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는 일종의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기도 하지만 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 숙제가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내주신 숙제를 나름 열심히 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이 내주신 숙제가 뭔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제 좀 잘 하는 열심히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7월 1일, 지난 7월 1일은 민선 8기 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1년 임기를 앞두고요. 각 자치단체장들이 각자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죠.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7월 1일에 민선 8기 3년 성과와 앞으로의 도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 치료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경주에서 에이펙 큰 행사가 있는 만큼 차츰 회복을 해서 오는 9월에는 건강을 정상화해서 10월에 있을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사 병세가 알려진 것보다는 위중하다는 말이 돌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긴 했지만 일단 건강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고 또 치료도 잘 되고 있으니 공식 석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복귀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복귀라고 보는 시선은요. 암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3선이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면 경북도지사에는 다음에 누가 나갈 것이냐. 뭐 이런 하마평이 여러 사람이 오르면서 좀 여기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지자체 단체장이 없다는 공백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네. 좀 건강도 회복하고 도정 책임자 역할로 잘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구는 시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참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북 관련한 뉴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 주에 대구시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큰 데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80% 가까운 득표로 당선이 된 만큼 좀 적수가 없어 보였는데요. 이 사퇴를 하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지역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보수세에 강한 지역인 만큼 사실 국민의힘 예비 경선이 예선이 본선이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벌써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림잡아도 10명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만큼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천타천이겠죠. 일단 좀 소개를 드리면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는요. 대구의 지역구를 둔 김상훈, 유영하, 윤재옥, 주호영, 추경호 의원, 가나다 순입니다. 이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우동기 전 지방시대 위원장 그리고 홍석준 전 의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그리고 백왕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이 전직 의원과 단체장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대구시장에 도전을 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언급이 됐지만요. 최근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을 좀 떠올려 보면요. 권영진 시장이 3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 후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는요. 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김재원, 유영하, 홍준표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됐었던 상태였고요.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이나 김형기 교수 그리고 정상환 변호사 등은 탈락을 했었습니다. 네, 여야가 일단 바뀌었죠.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의 지지가 나름 높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과 진보정당 이번에 임하는 입장이 살짝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요. 더불어민주당은 서재현 그리고 정의당은 한민정, 기본소득당은 신원호 후보가 나섰지만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바뀐 데다가 또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은 상태고요. 또 정부 정책 기조와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거에 여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요.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낼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홍일학 전 의원,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대구가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지역 공천이 곧 당선, 심지어 우리를 비하는 말로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런 얘기 많은데요. 네. 다음 선거에서는 그래도 정책도 얘기하고 행정 능력이 누가 있는지 대결도 한번 해보는 이런 건강한 선거가 우리 지역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가장 많이 한 안부 인사 저는 더운데 잘 계시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6월을 초여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미 벌써 한여름에 극한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네, 옛말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6월 30일 일평균 기록 관측 새로운 기록 세웠죠? 네, 일평균 기온은요. 하루 동안의 평균 기온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을 이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8회 관측값을 평균해서 구합니다. 지난 6월 30일에요. 전국에 있는 관측 지점 97곳 중에서 절반 이상에서 일평균 기온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를 좀 살펴보면요. 6월 30일에 대구의 일평균 기온은 30.7도로 1907년에 대구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6월 일평균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이전에 가장 높았던 때는요. 2005년 6월 25일에 30.1도였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포항 31.6도, 그리고 광주 29도, 부산 26.2도 등을 보였습니다. 또 대구는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요. 6월 중순에 나타나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빨랐습니다. 이렇게 더우니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비라도 와서 열기를 좀 식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장마가 우리 지역에는 벌써 올해 장마 끝났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넓은 지역에 길게 내리는 게 장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집중호우 형태로 내렸는데 올해는요. 좁은 지역에 짧게 내리고 끝나는 이 폭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은 주중에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장마 기간은요, 지금 역대 2번째로 짧고 장마 종료는 역대 2번째로 빠른 건데요. 장마가 일찍 물러가고 이 대기 상층에서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 푹푹 찌는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7월 초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7월 초인데 이렇게 더우면 올해 얼마나 더 더울까 이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더 더울 것 같다는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기상청이 5월 말에 발표한 이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요, 이 7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6도로요,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리고 또 열대야 일수도 14.2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기록을 좀 보면 올해 이걸 더 넘어선다면
더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너무 더워서 하석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더위가 8월을 지나 9월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언론 보도나 통계 수치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문제, 네. 우리만이 아니고 지구 전역에서 이런 폭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폭염과 열대야가 늘어나는 추세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약간의 대비들을 다 하긴 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 에너지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넘어서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이 각종 야외 산업 현장은 한낮에 활동을 자제하고 또 무더위 쉼터를 만들고 인력을 동원해서 이 취약계층의 건강을 확인하는 등 행정이 작동 중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휴게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휴게 시설이 미비한 등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시설이나 은행 등이 지금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야간이 되거나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또 아니더라도요. 이 주거 환경 특성상 전시간 과열 환경에 노출되는 쪽방도 여전히 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이용의 제한이 좀 덜하고 접근이 쉬운 시설을 활용한 기후 동행 쉼터를 만든다거나 또 민간 숙박업소를 임대를 해서 야간 안심 숙소로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이 빈틈을 메우는 대책이 좀 꼼꼼하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주도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는 과정을 보면 그의 상식과 도덕에 대한 감수성이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며 특검의 수사 절차만 트집 잡고 남 탓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출석 방식과 시간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라기에는 너무 졸렬해 보입니다. 본인은 모든 것을 남 탓하며 책임을 면피하면 그만이고 부끄러움은 잊어버리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구양수는 청렴과 부끄러움은 사람됨의 큰 마디라며 청렴이 없으면 가리지 않고 취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 경고가 현실이 된 듯합니다. 헌정 질서를 흔든 중대 의혹 앞에서도 머리 숙일 줄 모르는 태도야말로 그가 염칠한 것을 아예 내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 맹자는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왜 부끄러움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국민의 몫으로 남을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사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